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큐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유주환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장 후 전거래일 첫 파란불로 마감한 에코프로 머티 소식인데요. 상한가 행진을 잘 이어오다가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도를 못 이겨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김선영 대표님, 공매도 추가 청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당장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건 좀 팩트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차근차근 좀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가 하단에서 사실 결정되긴 했었지만 이제 상한가를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어제 5.49%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6조 2,233억 원을 기록했으니까 거의 상장 이후에 파죽지세로 올랐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최근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선은 공매도 추가 청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날 것 같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보고 청산하는 건데 여전히 그들은 2차 전지 업황은 아직 살아나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청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투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성장성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사실 이거는 엄격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안 좋게 보고 물량을 던져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산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기준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 순 매도 그 랭킹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좀 이제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이고 세 번째는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워티리얼스고요. 다섯 번째는 LG 화학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KB금융, 에코프로 BM 누가 보라 하더라도 다 2차 전지주들이 상위 탑 8을 거의 다 쓸었어요. KB금융을 제외하고 거의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인데 일단 이걸 체크해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연초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만 좀 살펴보니까 에코프로가 6.59% 공매도 잔고 비율이고요. 에코프로 BM이 5.39, 포스코 퓨처엠이 4.01, 포스코 홀딩스 1.8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상장을 했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싸움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기냐 싸움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 싸움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업황이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뷰가 언제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제 코스피 200 특례 편이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대표님 조금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누가 안 잡아가니까요, 여기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관심 굉장히 많죠. 특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을 할 수 있을지 요거 기대하시는 투자자들도 꽤 있는데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 이제 주요한 기업들만 200개 모아놓은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건이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되려면 이제 거래소 규정이 있죠. 이제 15거래 평균 시총이 50위권 안에 진입을 하면 이제 가장 가까운 쿼드러플 위칭데이 369 12월 달에 있죠.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편입이 되는 건데 따져보니까 이제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12월 14일이더라고요. 근데 약 한 17거래 정도 남았고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한 주 전인 12월 7일 정도가 돼야지만 15거래를 채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일주일 내에 이제 그 여부가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추가로 시총 한 7조 이상 정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또 15거래일 이상 유지가 되어야지 올해 12월 달에 특례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만약 정기 변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특례가 안 되고 정기 변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일정을 좀 따져봤을 때 내년 12월은 돼야지 이제 정기 편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추가 청산 가능성도 오늘 당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 이제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간 살아나겠죠. 근데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딱 상황만 정확하게 봤을 때는 당장 오늘부터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매도 청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긴 하지만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총 6조 2천억 원 정도 지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7조 이상 15거래일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으니까 그거 맞추기는 조금 만만치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이어서 우리 유주환 기자가 준비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행동주의 펀드의 지분 인수 이후에
디즈니 주가가 막 지금 90달러, 주당 90달러 이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입김이 세지는 계절이 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슬슬 행동주의 펀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유 기자 일단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현대 엘리베이터를 타겟으로 한 펀드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 메리츠 자산운용을 KCGI가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KCGI 자산운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어제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주가치 개선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더욱 본격적으로 주주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KCGI 자산운용은 지난 8월에 쉰들러와 긴 경영권 분쟁을 겪어온 현대 엘리베이터의 보통주 지분 약 2%를 확보한 이후에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내서 현정은 회장의 과다 연봉 수령과 이해관계 상충 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에 응해서 지난 17일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회장이 일단 이사회에서 물러나고 이사회 의장 자리를 향후 사회 이사가 맡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어제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최대 주주 우호 의결권으로 쓰일 여지가 있는 자사주 7.64%를 전량 소각하라는 것과 또 주력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관광 숙박업 등을 정리하라는 요구를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지분 추가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아끼긴 했지만요. 내부적으로는 지분 추가 취득을 포함한 더욱더 적극적인 주주권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 한국알콜도 현재 트로스톤 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지분 9.37%를 보유한 트로스톤 자산운용은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 회의록 열람과 등사 등을 신청을 했고요. 트로스톤은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한 10년 전에 이사회 의사록을 보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이외에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펀드는 KTNG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펀드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전자담배 사업을 이제 KTNG가 필립 모리스랑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하지 말고 이제 혼자 하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연말이 되면 주주 행동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상법 규정 때문인데요. 이 상법상 주주 제한 안건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기업 측에 전달이 돼야 합니다. 보통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이제 3월에 몰려 있기 때문에 6주 전이라면은 1월 중순까지는 늦어도 기업 측의 제안을 끝내야 하는 거죠. 최근 행동주의 펀드가 이 자기 주장을 또 여론에 알리고 공감대를 얻어서 상대 기업을 압박하는 전략도 좀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전년도 11월, 12월부터는 좀 미디어 노출을 늘리는 등 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상법상 주주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지분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내년 주총에서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하려는 펀드라면은 이미 지난 7, 8월 정도에는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지분을 계속 늘리는 작업을 해왔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연말 연초로 가면서 이제 하나 둘씩 공개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KCGI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었는데 그때 좀 물어봤었습니다.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데 물어봤었는데 답변을 회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하고 계셨군요, 그동안에. 올해 주주 행동주의 타깃이 될 만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아래 우리 투자자들 또 이제 사실 테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IO가 진짜 입을 굉장히 말을 아끼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행동주의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밀을 지키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지분을 늘리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된다는 걸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동주의의 타겟이 됐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좀 뽑아볼 수가 있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견실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일 것, 그래야지 이제 주가가 가더라도 좀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지 않고 적당할 것. 또 마지막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더욱 좋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좀 뽑아봤습니다.
미리 어디가 타겟이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요. 이미 전략이 노출된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는 3호로 자금을 펀딩받아서 구성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KCGI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공모 펀드로서의 행동주의 펀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KCGI 자산운용의 펀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요. DI 동일과 고려아연, 비츠로세, KTNG, 그리고 OCI홀딩스, 한국알콜 등을 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겟이 된 기업들과도 상당히 좀 겹친 부분이 있는 것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면 작년 이맘때부터 올해 초까지 금융지주나 SK, KTNG 등을 대상으로 한 주주행동주의가 한동안 방송과 신문의 타이틀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주주행동주의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요. 구체적인 배경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한국 경제가 이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점이 먼저 행동주의가 보다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에 이제 자꾸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 장기 저성장 국면을 겪으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바로 다음으로 일본의 행동주의가 적극적인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제도 등 환경 역시도 행동주의 펀드들의 유리한 좀 토양이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고요. 또 2020년에는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경영진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 대표 소송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가 보다 쉽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토양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행동주의가 보폭을 늘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판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행동주의로 좀 유명세를 탔던 펀드 중에 내년 주총 시즌을 앞두고 해외 주요 기관들을 돌면서 자금을 받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경을 넘어온 돈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서 규모는 작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 정교하고 좀 공격적으로 좀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행동주의 시즌이 본격 돌입했다는 내용 유주환 기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수기를 앞둔 항공업계로 초점을 맞춰보죠. 최근 유가는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여행 수요는 늘어나면서 항공주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말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추세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조호진 대표님. 예, 그 항공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제 그 피해주였죠.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그 항공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그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상반기에 대해 부진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간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코로나 끝나니까 중국이 이제 봉쇄를 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여행객 수요가 생기니까 항공도 같이 이제 뜰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중국 경제가 의외로 이제 되게 이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 대부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중국 경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과의 갈등이 바이든 정부랑 갈등이 심해지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유도와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을 갖다가 중국에서 이제 빼기를 원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 중국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을 했고 이것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제 침체,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제 항공 그 매출과 이제 여행객 수요가 예상보다 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커도 이제 방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주가로도 잡히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YTD 그 1년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된 YTD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마이너스 기록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 달로 이제 좁힌다 보면 예를 들면 한 달이란 건 이제 유커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항공 수요가 생긴 것을 갖다가 주가에 반영된 한 달로 보면은 많은 기업들의 YTD는 이제 안 좋지만은 한 달로 보면은 이제 플러스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LCC라고 불리는 많은 기업들이 한 달로 수익을 잡으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이걸 이제 4분기로 이제 확장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4분기가 원래 항공산업의 수요 그 성수기이고 또 하나는 건 이제 항공유가 그 매출 원가 대비 이제 항공사 입장에 매출 원가가 30%나 차지합니다. 기름이 그만큼 비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생기면서 뭐 일각에서는 $100 돌파는 뭐 시간 문제고 $150까지
70달러까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유가가 뭐 그 80달러를 내려서 70달러로 이제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앉아서 이제 그 이익을 갖다가 이제 그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WTI를 보면은 장중에 WTI가 4%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오펙 플러스가 사실 원래 예정됐던 감산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감산을 갖다 하기 전에 각국 간에 서로 의견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나이지리아, 콩고와 같은 국가들이 왜 우리는 감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오펙 플러스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TI가 4% 급락했다가 물론 이제 장 마감은 결국 0.7% 하락한 걸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어쨌건 이런 불협화음이 사실은 유가가 사실 상당 기간 또 올라갈 가능성을 좀 희박하다 본다면 성수기는 4분기에 돌아오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성수기는 4분기에 돌아오고 유가는 이제 올라가기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유가가 그 항공사들은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도 그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의 반등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정준혜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HPSP인데요. 메모리 매출 기여로 내년 1분기부터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며 BN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4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인데요. 4분기 차량용 카메라와 렌즈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메리츠증권은 목표가를 9,500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SBS는 안정적인 콘텐츠 수요는 확인했지만 광고 업황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유안타증권은 목표가를 3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네요. 네, 이번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인데요. 4분기 호실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또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AI 반도체 출시 로드맵이 구체화됐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한화갤러리아인데요. 최대 주주 중 소유 주식 수가 25만 주 증가해 지분율이 0.13%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리포트와 공시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트하우스, 나의 아저씨, 추노. 수많은 화제작을 만들어낸 기업, 바로 초록뱀 미디어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주 이유인데 김순영 대표님, 구체적인 상황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많았죠.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만든 회사지만 이걸 계속 자기 거라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면 본인 게 아니고 이제 주주들 거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좀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거래소가 이제 컨텐츠 기업이죠.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또 마음 아픈 건 투자자분들만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초록뱀 미디어 뭐 잘 아시겠지만 1998년도에 처음 이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올인이나 불새, 뭐 주몽이나 나의 아저씨, 펜트하우스 최근까지 화제작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은 특히나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1925억 원이나 기록을 했는데 그런 기업이 상장 폐지가 의결이 된 것은 이제 원영식 전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로 인한 구속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 회장 퇴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제 발표는 했는데 일단 그게 이제 거래소를 좀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보니까 그 나이 아저씨, 우리 해수 앵커도 봤습니까? 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는 이성균 씨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초록뱀 미디어 보니까 화제작이 굉장히 많았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상폐까지 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상폐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횡령 배임이 나오게 되면은 그 회사의 매출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돈의 규모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고요. 게다가 그게 회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건 좀 들어보시면 그렇게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규정상으로 의결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는 맞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의 신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거래소가 규정상 20거래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개선 기간 여부를 이제 방안을 포함해가지고 상장 폐지 여부까지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작년에 매출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25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도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익도 냈습니까? 네, 이익도 영업이익도 냈죠. 네, 괜찮습니다. 예. 회사 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원 전 회장의 부당 이득 금액을 좀 따져 보니까 이제 세비 콜옵션 무상 부여권으로 한 15억 정도,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24억 정도의 이제 부당 이득이 나왔는데 합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전체 실적에 비해서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배임 횡령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가 가진 돈,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진짜 뭐 10억, 20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고 횡령 금액이 뭐 30억, 40억이 돼버렸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회사가 당장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회사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도 잘 내는 기업이고 여전히 다 일 잘하고 있고 돈도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규정상으로만 이제 이게 의결했다 그뿐이지 일단 어쨌든 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부여받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잘 진행했었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잘 유지를 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회수율을 보게 되는데 회수율 자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이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지 않지만 어쨌든 상패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거래가 중지됐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또 주주분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봤을 때 직접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안만 보면 추가 사안 다른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높을 거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만 좀 잘 버티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상패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김 대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오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뭐 처벌도 하고 환수도 해야죠. 근데 이거를 주주들한테 상패에 따라서 책임까지 져라?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이어서 사상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역시 문제의 카카오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연기금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막 뛰고 있죠. 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에서 보이는 특징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그룹주가 지난 달 말부터 저점을 찍고 일제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저점 대비 약 35%, 카카오뱅크가 45%, 카카오페이가 약 30%가량 올라왔습니다. 수급 면에서도 이 세 가지 기업들이 공통점을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큰 규모로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과 투신, 사모펀드 포함한 기관 등이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은 또 대거 순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연기금이 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까? 네, 먼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도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SM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서 좀 창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검찰의 어떤 이 수사의 끈을 더 쥐고 있기는 하지만요. 어차피 최소 몇 년 이상이 걸리는 사안인 만큼 추가 급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달 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대한 지분율을 5.42%, 4.45%라고 공시를 하면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후에도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투자라고 한다면은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가 있고요. 배당을 제한하고 정관 변경, 또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 실적이 공개되면서 우려가 좀 거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 한번 짚어볼까요? 네, 카카오의 지난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2조 1,609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7% 감소한 1,4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였던 영업이익 1,200억 원대를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먼저 엔터 부분에서 명퇴비를 지급하는 등의 이제 인력 축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거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자회사의 손실도 좀 축소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디지털 광고 업황 침체가 좀 바닥을 지난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SM 이익이 연결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도 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상장 4개사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반등 중이거든요. 증권사들의 호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역시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2,793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보다 37.9%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고 증권업계의 컨센서스 역시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순이자 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성장률이 좀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또 조달 비용은 반면에 하락을 했습니다. 또 SM 주가 조작 이후 의혹이 나타난 이후에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이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리스크로 좀 발목을 잡아왔었는데요.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 법인을 이제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를 해서 앞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와 또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톡과는 사업 연관성이 그다지 크지가 않고 카카오뱅크의 주 경쟁력이 바로 금리에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따른 영업 경쟁력 악화는 우려보다 이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주환 기자 이제 카카오 얘기 이제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장비업체 EQ셀이 27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EQ셀 말고 이제 웅진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그 EQ셀은 원래 물류 자동화 기업인데 물류 자동화 부분은 이제 2차 전지로 이제 확대를 해서 최근에 이제 좋은 그 수주를 계속 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장마감 이후에 EQ셀에서 276억 원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 아주 4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이제 그 계약을 수주했다 발표를 했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주 초점은 웅진이 EQ셀을 인수하기로 이제 지난 17일 날 16일 날 이제 그 신문 보도를 알려주고 이걸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조회 공시에서 웅진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웅진의 주가가 그 한 70%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웅진은 뭐 아시다시피 그 어린이들 그 싱크빅으로 해서 큰 기업인데 한동안 사세가 너무 확장하다가 뭐 극동건설도 인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채무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그룹 자체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룹이 큰 위기를 겪었는데 사실 11년 만에 작년 22년도 기준에서 이제 웅진이 다시 매출 1조 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웅진이 다시 한번 이제 사세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2차 전지가 가장 유망하다 판단을 하고 웅진이 이제 EQ셀을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뛰었는데요. 근데 EQ셀을 인수하기 위해서 주가가 뛰었는데 EQ셀이 이제 그만큼 하는 기업이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EQ셀이 이제 안 좋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 자동화를 갖다가 2차 전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본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전구체를 만든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류 자동화라는 건 사실은 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웅진에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의문점 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EQ셀이 그 언론 보도로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메리츠 증권의 이제 위증 혐의에 이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리츠 증권이 그 이화 그룹이랑 같이 거래를 하면서 EQ셀을 담보로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위증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다시 EQ셀에게도 부정적이고 당연히 웅진에게도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선영 대표, 조호진 대표,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